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893페이지에 로마자 4번 민법전 제3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채권법 부분의 기술 순서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4번의 민법전 제3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 채권법 부분의 기술 순서 보겠습니다. 1번에 민법전 제3편 채권의 내용 보겠습니다. 난가 1번에 형식적 채권법인 민법전 제3편 채권은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가운데 제1장 총칙은 채권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모든 채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내지 5장은 채권의 발생 원인 중 대표적인 것 4가지에 관하여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문헌들은 한결같이 제3편 채권 중 제2장 내지 제5장이 채권법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마치 그것이 채권의 발생 원인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단순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만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요한 발생 원인의 각자에 관하여 특유한 사항 모두를 규정하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채권법 제1장 총칙은 모두 8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절의 제목은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이다. 이들 중 제1절 채권의 목적은 채권들 가운데 그 목적이 공통한 것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모아둔 것이다. 그리고 제2절 채권의 효력에서는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강제이행, 채권자 지체,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의 제1장 총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나 그것의 제목 및 규율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서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특수한 경우로서 분할 채권관계, 불가분 채권관계, 연대 채무, 보증 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절 채권의 양도와 제5절 채무의 인수에서는 채권 채무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절 채권의 소멸에서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등 제7가지의 채권 소멸 원인을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절과 8절에서는 증권적 채권인 지채권과 무기명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채권편 제1장 총칙에 관한 논의를 강학상 채권총론 또는 채권법 총론이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채권편 제1장 총칙 내지 채권법 총론에 있어서 채권이라 함은 채권 하나만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하나의 채권관계에서 가령 쌍무계약에 의하여 2개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각각에 관하여 따로따로 채권 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결과 하나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소멸할 수도 있으며 양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때 다른 채권이 그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하여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채권 총칙이 규정된 바가 없다. 그것들은 894페이지 채권편 제2장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채권 총칙의 이러한 점은 논리적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으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체질을 취하고 있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어쨌든 우리 민법의 채권 총칙이 하나의 채권관계에 복수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채권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채권을 하나씩 고쳐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관하여 따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양가 3번에 채권편 제2장 내지 제5장은 4가지의 가장 중요한 채권 발생 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계약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즉 넓은 의미의 계약 가운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 계약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 채권법 제2장 계약은 실명절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제1절은 다시 총칙, 즉 계약 총칙이고 제2절 내지 제15절은 증여 매매 등 15가지 전형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편 제2장 내지 제5장에 관한 논의를 강학상 채권강론 또는 채권강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채권편 계약의 제1절의 논의를 계약총론이라고 하며 제2절 내지 제15절에 규정된 개별적인 전형계약에 관한 논의를 계약강론이라고 한다. 이 책 채권법 부분의 기술 순서. 한 권의 책에서 채권법 전부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굳이 채권법 총론과 강론을 나누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채권법을 총론과 강론으로 구별하여 강의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에 편의를 도모하고 그 내용의 중복을 취소하기 위하여 채권법 강론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개관하는 총론을 둘 것이다. 그리하여 강론에서는 서론 역시 곧바로 각각의 채권 발생 원인들에 관하여 민법전의 순서대로 기술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그리고 채권법 총론은 채권편 총칙의 규정이 매우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 규정의 위치나 제목에 부적절한 점이 있는 때에도 그것을 바로 잡아 기술하려고 하며 채권법 강론에서 가져온 채권의 발생 원인의 개관도 적절한 위치에 둘 것이다. 채권법 총칙의 규정 가운데 제목이나 위치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제2절 채권의 효력이다. 그 규정들은 채권의 효력이라는 제목 대신에 채무불이행과 채권자 지체와 책임재산의 보존이라는 제목하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어야 하고 또 강제이행 규정은 895페이지 민사소송법에 있어야 할 규정이므로 민법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순수한 채권의 효력은 서론 부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 밖에 채권에 관한 공통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기 전에 먼저 채권의 발생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공통사항에서 간혹 나타나는 개별적 채권 발생 원인에 따른 특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채권법 강론에서 불필요하게 개발적인 안내를 이중으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채권의 발생, 채권의 내용, 채권의 소멸의 순서를 생각할 수 있으나 민법전처럼 채권의 소멸에 앞서서 채권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채무불이행과 책임재산의 보존, 다수장사자의 채권관계, 채권 양도와 채무 유동을 먼저 다루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리고 채권 총칙 제7절, 제8절에 규정된 지채권, 무기명채권은 민법상 중요성 정도 적을 뿐만 아니라 주로 채권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채권 양도 부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책의 채권법 총론은 서론, 채권의 발생,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과 채권자 지체,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장사의 채권관계, 채권 양도와 채무 유수, 채권의 소멸 등 8장으로 나누어 적을 것이다. 그리고 본래의 채권의 효력은 제1장에서 서론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강론에서 가져온 채권의 발생 원인의 개관은 제2장 채권의 발생에 포함시킬 것이다. 로마자 5번의 채권법의 특질 1번의 채권법의 법적 성격 양가 1번의 일반 사법의 일부 채권법은 민법의 일부로서 당연히 사법, 그 중에서도 일반 사법에 속한다. 따라서 상법 등의 특별사법은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채권법이 아니다. 양가로 1번의 재산법 일반 사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눠진데 그 경우에 채권법은 물권법, 상속법과 함께 재산법에 속한다. 그리고 채권법은 특히 물권법과 더불어 재산법의 2대 분야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법은 재산법 가운데 재산의 교환, 즉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다.
그 점에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권법인 물권법과 대비된다. 양가로 3번의 실체법. 채권법은 절차법이 아니고 권리의무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실체법이다. 896페이지에 2번 채권법의 특질. 채권법은 공법, 특별사법, 가족법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같은 재산법으로 가장 가까운 법인 물권법에 비하여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1번의 임의규정성. 물권법은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을 규율하기 때문에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그 대부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채권법은 규율하는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인 권리여서 그것의 성립이나 내용은 당사자에게 맡기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다. 그 때문에 채권법의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가 널리 인정되며 그 규정들은 대체로 임의 규정이 되어 있다. 특히 거래법은 계약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채권법에도 강행 규정이 적지 않다. 우선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대한 법은 대체로 강행 규정이다. 그리고 채권으로서의 채권에 관한 규정은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부분 강행 규정이다. 그런가 하면 채권법 가운데에도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강행 규정이 두어져 있으며 그러한 규정 또는 특별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양가로 2번의 보편성. 일반적으로 물권법은 각국의 관습과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에 비하여 채권법은 거래법으로서 세계적으로 보편화, 균질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계약법 가운데 매매법이 있어서 그렇다. 양가로 3번의 동적인 모습.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지배, 그리하여 현재 상태의 유지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정적이다. 그러나 채권법은 물건, 노무 등의 이동, 그리하여 현재 상태를 변경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동적이다. 양가로 4번의 신의칙의 지배. 신의칙은 민법의 모든 분야에 골고루 적용되나 그 가운데 채권법에서 가장 현저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채권법이 규율하는 채권은 장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 당사자 사이에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물권법에서는 권리남용 금지가 많이 무리될 것이다. 양가로 5번의 로마법의 영향. 물권법은 로마 법정 요소와 게르만 법정 요소가 뒤섞여 있다. 그러나 채권법은 로마법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 채권법이 로마법을 개수한 독일 채권법, 프랑스 채권법을 모법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빠르게 나갔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뒤에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